남편의 차를 청소하다가 좌석 밑에서 러브젤 통을 발견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강력 순간접착제로 바꿔치기 했죠. 그 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웃들이 119에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 차에 앉아 조수석 사물함에서 러브젤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것을 강력 순간접착제로 교체했죠. 그러자 이웃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소방서에 전화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네요.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정적은 아침 안개처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되어버린 정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물렀죠. 벽에 걸린 낡은 시계, 결혼 선물로 엄마가 주신 그 시계는 의미 없이 째깍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꾸짖는 듯 매 순간이 아름답고 정교하게 꾸며진 거짓말로 의심되는 제 삶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또 한 번의 업무상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막 돌아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당 못할 비밀을 짊어진 사람처럼 쫓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는 없던 피로와 죄책감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그는 마치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여주려는 듯 재킷을 소파에 던지고 올가미처럼 느껴지는 넥타이를 서둘러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익숙한 스프링 소리가 삐걱거렸습니다.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공중에 맴돌았지만 그 안에는 낯선 달콤한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향수도 남성용 향수도 아닌 마치 내 책상 위에 뻔뻔하게 남겨진 낯선 쪽지 같은 향기였죠. 몇 분 뒤 그의 자신감 넘치고 규칙적인 코골이가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저를 안정시켜주던 그 소리가 이제는 바보를 위한 자장가처럼 분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40년을 보낸 여자가 할 법한 침착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 그가 벗어 던진 것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재킷, 지갑, 휴대폰, 낡은 노트북. 휴대폰 화면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불길한 징조처럼 떠 있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이메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늘 수연아, 이런 기계는 무슨 그냥 전화하는 게 낫지라고 투덜거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치 우연히 열린 문처럼 나에게서 숨겨왔던 그의 삶을 보여주는 이메일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은 역겨웠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내는 단 몇 마디의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붉은 하트, 이모티콘은 마치 얼음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뺨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누가 그를 그렇게 부른단 말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다정하고 은밀한 어조로? 저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떨렸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전 대화 기록도 꼬리도 없었죠. 오직 이상한 주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둔탁하고 뼈에 사무치는 공포, 마치 내 인생에 틈이 생겨 그 틈으로 낯선 비밀들의 차가운 외풍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침실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갓난아기처럼 평온했고 그 평온함에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도둑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후로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세탁할 그의 더러운 옷들을 모았죠. 바지 주머니에서 바삭하게 접힌 아직 세종이 냄새가 나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 날짜는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기쁨 없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협력업체와 만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는 운전해서 그곳까지 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죠. 그런데 부산은 예전에 그의 어머니가 사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시절을 따뜻하게 회상하곤 했죠. 하지만 서울에 있다고 장담했던 그가 부산에서 누구와 저녁을 먹었을까요? 영수증에는 2인용 테이블, 비싼 까베르네 와인 한 병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가 언젠가 우리의 10주년 결혼기념일에 사주었던 바로 그 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와 파스타.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저를 외식에 데려간 것이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아마 10년 전 제가 첫 빵집을 열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촛불에 흔들리던 접시와 그의 미소가 기억납니다. 자랑스러워. 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기억은 가시처럼 밝혔습니다. 그 기억 또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영수증과 이메일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40년 차 아내의 감은 늙은 짐승의 직감처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손이 떨린 것은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서서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기 직전의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SUV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기름 냄새와 그의 옷에서 풍겨오던 바로 그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운전석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자잘한 동전 몇 개와 빈 생수병, 조수석 쪽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운 플라스틱에 닿았습니다. 저는 튜브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러브젤이었습니다. 뚜껑 근처에 말라붙은 흔적이 있는 사용한 제품이었죠. 어두운 차고 안에서 저는 그 물건을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더러운 비밀처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피곤하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저는 모든 것을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마치 배신이 피부에 스며들까 두려운 사람처럼 손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물티슈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더 침착하고 꼼꼼하게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뒷좌석 아래에는 구겨진 물티슈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 달콤하고 낯선 남자 것도 내 것도 아닌 부드러운 장미향이 났습니다. 그 향기는 차고의 정적 속에서 울리는 배신의 외침처럼 뻔뻔하고 푸악했습니다. 저는 튜브와 물티슈를 모두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마치 사진으로 그 냄새를 붙잡아 두려는 듯이요. 차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증거의 무게는 제가 빵집을 일으키며 짊어졌던 밀가루 포대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 목록에는 건조한 업무용 단체 채팅방들 뿐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수신 및 발신 기록은 깨끗했고 오직 그 이상한 이메일 하나뿐이었습니다. 임시 보관함도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정돈되어 있어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모든 흔적을 빗자루로 쓸어버린 것 같았죠. 거짓말의 대가로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식어 가슴 속에 무거운 돌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진실에 대한 갈증,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면을 벗겨내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틈으로 희미한 잿빛이 스며들 무렵 저는 이미 유령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러브젤, 영수증, 그리고 붉은 하트가 붙은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독성 연기를 내뿜는 회전목마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달걀 2개를 부치고 토스트를 데우고 그가 좋아하는 진한 블랙 커피를 내렸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스스한 머리에 흐릿한 눈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반쯤 남기고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는 언제나처럼 제 눈을 보지 않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그의 대사는 악보처럼 짜여 있었고 가벼운 거짓말과 익숙한 말투로 흘러나왔습니다. 분노에 숨이 막혔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늘 그랬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몸 조심해요. 그는 일어나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애정이 아닌 텅 빈 몸짓이었죠. 그리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부엌은 다시 시계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접시를 하나씩 닦았습니다. 반복적인 일의 리듬이 저를 간신히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연락처에서 김영숙 씨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제가 처음 빵집을 열었을 때 그녀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죠. 언젠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필요하면 말해. 아주 신중하고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이 있어. 강동현이라고. 그때는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통화 연결음 하나하나가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수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준호 씨가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나요?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로 제 고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숙 씨는 말수가 적지만 반쯤만 봐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1시간 후 강동현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오의 시내 작은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저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낡았고 갓 내린 커피 향이 풍겼습니다. 평소라면 저를 진정시켰을 그 향이 오늘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밝은 곳에 그림자가 되고 싶었죠. 강동현 탐정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옅은 푸른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필요 이상으로 깊이 꿰뚫어보는 듯한 사려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찍은 사진들이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이메일, 영수증, 튜브, 물티슈.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타버린 설탕처럼 썼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사진들을 훑어보고 수첩에 짧게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연 씨. 오늘 오후부터 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진실이든 알고 싶어요. 그는 불필요한 말 없이 인간적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불안하게 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저는 카페를 나와 인파 속을 물 위를 걷듯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며 이야기하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걸었고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도 집주인도 아닌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강탐정의 메시지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죠. 첨부 파일과 사진을 확인하십시오.
사진 속에는 박준호 씨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하늘색 셔츠를 입고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의 한 여성과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고 속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제 며느리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사이라기보다는 자신들만의 비밀을 가진 연인처럼 가까이부터 걸었습니다. 다른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촛불과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에게 몸을 기울이며 미소 짓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잔에 건배하며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구덩이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젊었을 때 제주도에서 그는 저를 그렇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그렇게 보고 있었죠. 밤이시 정각 무렵 동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유진은 그의 귀에 몸을 기울여 속삭였고, 그는 제가 알지 못했던 낯선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밖으로 나왔고, 준호 씨는 마치 그녀가 자신의 연인인 양신사적으로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되감으며 매번 새로운 주사를 맞는 것처럼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회색 셔츠를 입고 시청 근처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베이지색 정장에 머리를 높게 묶고 마치 숨으려는 듯 커다란 검은 선글라스를 낀 유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까이부터 걸었고 그들의 몸이 그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4성급 호텔 앞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유리문과 금색 간판. 저는 반박할 증거, 저를 구해줄 어떤 디테일이라도 찾으려고 사진을 확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찍은 짧은 영상. 3층 발코니,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빠른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맞춤만으로도 제 마지막 희망의 부스러기마저 태워버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곧바로 강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객실은 대실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숙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고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나 오늘 못 들어가. 지방에서 온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야 해서 푹 쉬어. 부드러운 목소리, 다정한 말투, 그리고 수년간 다듬어진 거짓말. 저는 USB를 열어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작업하듯 모든 사진과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심지어 레스토랑, 이름까지 적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매번 이것이 꿈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타는 듯한 수치심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함께 둘러앉은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준호 씨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 거의 싫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농담을 했죠. 엄마, 유진이가 아버지를 못 견디나 봐요. 피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아들 앞에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연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강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밤이 되어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은 고요했고 보일러에서 공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프린터를 꺼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쇄했습니다. 사진과 인쇄물을 두꺼운 봉투에 담아 날짜를 적고 낡은 가족 사진들 및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맨 위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생일날, 우리 넷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아들을 껴안고 있고, 준호 씨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어깨 위에, 얼굴은 만족스럽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액자가 삐걱거릴 정도로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저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동이 트기 직전 문에서 조용히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새벽녘에 술 냄새와 피곤한 하소연을 품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까다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말이야. 수연아,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완전 지쳤네. 저는 부엌에 서서 물을 마시며 그가 마치 열린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듯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쉬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겁게 제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텅 빈 상자처럼 공허한 몸짓이었죠.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강탐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옆에 누가 들을까봐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호텔 주차장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특수 장비로요. 파일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녹음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식탁에 앉아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식탁보의 무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고 낯선 목소리였죠. 아버님, 이 서류들 빨리 처리해요. 빵집 체인 전부 갖고 싶어요. 저 늙은 여자는 집에서 사라지게 하고요.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다음은 준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차분한 목소리였죠. 걱정 마.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수연이는 아무것도 몰라. 날 완전히 믿으니까. 저는 녹음을 멈췄다가 다시 틀고 또 멈췄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단어들이 바뀔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하지만 단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칼처럼 날카롭고 직설적이었죠. 저는 오디오 파일을 USB에 옮겨 시간과 장소를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공책에 필기하듯 꼼꼼하게요. 동틀녀. 저는 이미 빵집에 있었습니다. 반죽은 부풀어 올랐고 오븐은 윙윙거렸으며 바닐라 향이 가득했지만 제 속은 난방이 되지 않은 창고처럼 텅 비고 울렸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강탐정에게서 새로운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망원 렌즈로 찍은 차 안에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운전하고 있었고 유진의 무릎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펜으로 무언가를 표시하고 있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메시지가 뒤따랐습니다. 대화 일부를 들었습니다. 아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저는 사진을 입자가 뭉개질 때까지 확대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했지만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다시 오디오를 켰습니다. 자루 속의 돌멩이처럼 한 단어 한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늙은 여자, 이제 등 뒤에서 저는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를 친딸처럼 집에 들여 캐러멜 크림을 태우지 않는 법, 거래처와 가격을 흥정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이 딸랑거리며 단골인 박미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간식을 사러 왔죠. 수연 씨, 요즘 빵집에 사람이 끊이질 않네. 체인점도 늘고 정말 대단해.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갈라지지 않도록 애써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빵을 포장해주고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터에 손바닥을 짚었습니다. 버티자, 쓰러지지 말자. 저녁에 우리는 작은 부엌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길게 늘어뜨려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서류 몇 가지에 서명해야 할 것 같아. 좀 복잡한데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당신이 계약서 쪽은 잘 알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고 머릿속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서류 빨리 처리해요. 그는 떠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자신의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죠. 나중에 볼게요. 저는 일부러 하품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피곤해서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와인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뺨이 붉어졌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잔을 비우고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차키가 램프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마치 신호처럼요. 저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천천히 식탁을 치우고 그의 코골이가 규칙적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끝으로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에 열쇠를 쥐고 물보다 조용히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차고는 서늘했고 기름 냄새와 그 달콤하고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휴대폰 손전등을 켠 뒤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튜브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어제처럼 살짝 말라붙어 있었죠. 저는 끈적하고 보기 흉한 것을 집듯 두 손가락으로 그것을 집어 부엌으로 가져왔습니다. 레몬향 비누가 속의 냉기를 없애주지는 못했지만 손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서랍에서 투명한 강력 순간 접착제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의자 다리를 붙였던 바로 그 접착제였죠. 뚜껑을 열고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주둥이를 닫고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럽게 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구별할 수 없었죠. 등줄기를 따라 가벼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나의 덫이었습니다. 저는 튜브를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고 매트를 바로잡았습니다. 좌석도 원래의 위치에 맞췄습니다.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비닐봉지들, 빈병, 그리고 구석에는 포장된 콘돔 하나가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들어 찰칵 사진을 찍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그의 알람 시계 옆에 열쇠를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저는 거실에 책을 들고 앉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했지만 제 모습은 아주 평범한 주부 같았습니다. 그가 잠이 덜 깬 채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앉아, 책 읽어요. 저는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는 것을 들으며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손님들에게 미소 짓고 거래 명세서에 서명하며 아무 일도 없는 척해야 하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진실을 더 이상 어떤 이불 밑에도 숨길 수 없게 만들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빵집에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마치 밤새 어디에도 가지 않은 것처럼 이미 블랙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달걀과 토스트를 내미며 힘주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나 내일 계약 때문에 광주에 가야 해요. 늦게 돌아올 테니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요. 그는 눈을 들고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걱정이 아니라 마치 마음의 돌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큰 계약이야? 그는 몸을 뻗어 부드럽게,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다녀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어지면 전화할게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서 그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떴습니다.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최유진. 그는 돌아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껐습니다. 아, 깜빡했네. 그리고 현관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적조차 숨기지 않고 말이죠. 그날 저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거래명세서, 전화, 미소, 머리는 맑았고 손은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속은 황무지 같았죠. 저녁에 저는 미리 선언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야 해서 일찍 잘게. 그는 늘 그렇듯 자신에게 편할 때면 무관심하고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갔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코골이가 멎었습니다. 매트리스가 조용히 삐걱거렸습니다. 커튼 틈으로 그가 어둠 속에서 창가에 서서 번호를 누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뺨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집으로 와. 더는 호텔에 가지 말자. 수연이는 계약하러 가서 늦게 올 거야. 그에 대한 답으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달콤한 목소리였죠. 좋아요, 아버님. 드디어 편히 쉬겠네요. 그는 예전에 웃던 것처럼, 하지만 낯설게 웃었습니다. 저를 향한 웃음이 아니었죠. 저는 침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 민준이가 대학 시절 강의 녹음용으로 사줬던 낡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갈고 연속 녹음 모드로 켠 뒤 머리맡 책장 뒤에 숨겼습니다. 케이블은 가족 사진으로 가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날 찍은 우리 넷의 사진이었죠. 저는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았고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액자 방향을 돌렸습니다. 녹음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잠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마당에 드문드문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어둠을 가를 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을 확인한 뒤 저의 간단한 연기 함정을 점검했습니다. 점화 장치에 연결한 간은 실을 살짝 열린 창문으로 빼내 한 번의 움직임으로 불을 붙일 수 있게 고정해두고 모든 것을 꺼진 상태로 두었습니다. 한번 시험 삼아 불을 붙여보니 짙은 검은 연기가 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불을 끄고 흔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재킷을 입고 큰 가방을 든 뒤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볍게 그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나 터미널 가야 해. 계약하러 늦게 올 거야.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응,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저는 몇 년을 함께 산 이 남자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저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길을 건너 박미영 씨 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가운 차림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한 채 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연 씨, 무슨 일이야? 저는 지친 듯 웃었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도 될까? 우리 집 좀 보고 싶어서.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전자를 올리고 우리 집 현관이 손바닥처럼 보이는 창가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앉아. 진한 커피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죠. 10시쯤 택시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꽃무늬에 밝은 원피스를 입고 커다란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내렸습니다. 마치 이웃들로부터 숨으려는 듯이요. 준호 씨가 문을 활짝 열고 주위를 둘러본 뒤 비를 피하듯 서둘러 그녀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에서 침실의 녹음기와 연결되는 앱을 켰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마룻바닥을 걷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만 했던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수연아, 조금만 더. 몇 분 뒤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 다음에는 절규에 가깝게. 이게 뭐야? 안 떨어져. 붙어버렸어. 준호 씨가 이를 악물고 씩씩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봐. 하지만 이미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억눌린 신음,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 허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실을 밀었습니다. 미리 창틀에 고리 모양으로 묶어둔 실. 끝을 한번 세게 잡아당기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 불꽃이 튀었고 프라이팬에 기름에 불이 붙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타르처럼 끈적하고 짙게 틈새로 새어 나왔습니다. 박미영 씨가 숨을 헐떡이며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댁 부엌에서 연기가 나. 저는 당황한 척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마당에서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발코니와 현관으로 쏟아져 나와 외쳤습니다. 수연 씨네 집에 연기 나. 119에 전화해. 우리 이웃인 이 선생님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죠? 주소는 여기고요. 부엌에서 연기가 나요.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박미영 씨 옆에 서서 뼈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컵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밤새 준비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이어폰에서는 소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유진은 거의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봐. 아파. 준호 씨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참아. 하지만 그들이 참을 것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의 덫은 닫혔으니까요. 그 사이 연기는 마당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현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인터폰으로 달려갔고 누군가는 문을 향해 소리치려 했습니다. 거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멀리서 들리다가 점점 굳고 가깝고 크게 울리더니 붉은 소방차가 우리 집 앞으로 꺾어 들어왔습니다. 차는 현관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활짝 열렸고 저는 제복을 입은 아들이 헬멧을 손에 든 채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의 집이었던 아파트로 들어가 모든 소방관이 준비된 상황이 아닌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민준이가 가장 먼저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헬멧을 겨드랑이에 끼고 동료들에게 짧게 손짓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잠시 후 문틀에서 해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가 갈라지고 바닥에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집 안으로 공기와 제복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한 명은 부엌으로 가스를 잠그고 화재 원인을 확인했고 2명은 복도를 따라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통해 온갖 소음, 쾅 하는 소리, 지시, 누군가의 짧은 대답,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적이 흘렀고 지지대를 잃은 사람처럼 가라앉은 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 뒤로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용. 모두 입 다물어. 그리고 이미 사무적인 어조로 담요 가져와. 나머지 인원은 방에서 나가. 빨리.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현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을 빼고 구경했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박미영 씨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를 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연민, 그 무엇과도 혼동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대. 세상에, 수연 씨는 어디 갔지? 일하러 갔다고 하던데. 속삭임들이 하나의 웅성거림으로 합쳐졌습니다.
이 선생님이 젊은 사람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켜요. 방해하지 말고. 사이렌 소리가 마당을 뒤덮었고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제 집은 순식간에 아무도 표를 사지 않은 무대가 되었습니다. 침실에서 참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조심해서. 그리고 짧은 여자의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동료들이 2개의 담요를 들고 나와 병풍처럼 펼쳤습니다. 저는 흰 천 뒤로 붙어버린 2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채 옆으로 비켜서서 주먹을 꽉 쥐고 낮게 말했습니다. 빨리 들것으로 옮겨. 아무도 촬영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불은 몇 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기름불을 끄고 환풍기를 끄고 창문을 활짝 열자 검은 연기는 잦아들어 하늘로 사라지는 회색 줄기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담요로 덮인 그들이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줘요. 아파요. 준호 씨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지 마. 하지만 온 동네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푹 하고 웃었지만 민준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조용. 그것은 단순히 팀장의 외침이 아니라 적어도 목소리로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아들의 절규였습니다. 그들은 구급차에 실렸고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흰색 차는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싣고 마당을 떠났고 아스팔트 위에는 젖은 자국과 속삭임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박미영 씨 댁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야 비로소 현관에서 눈을 뗄 수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자, 거기에 있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말을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만 불쌍하게 됐네. 저는 눈을 내리깔고 마치 방금 전화를 받은 것처럼 대개 연기가 나요라는 말을 들은 여자처럼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자판기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저와 박미영 씨는 3층 응급실 표지판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2손으로 꼭 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불려온 아내처럼 걱정스럽지만 침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분침이 눈금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침내 키가 크고 땀에 젖은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고 제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동정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리했습니다. 심각한 손상은 없습니다. 놀란 것과 표피 화상이 대부분입니다. 연고를 바르고 소독한 뒤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저는 마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지금 간호사가 연고를 줄 겁니다. 간호사 데스크에서 포니테일에 눈밑이 퀭한 젊은 간호사가 서랍에서 연고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얇게 바르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저는 짧게 감사 인사를 했고 그녀가 전화기를 향해 몸을 돌렸을 때 제 손은 40년간 해왔던 일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망설임 없이 흰색 튜브 2개가 가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 자리에는 미리 화장품 파우치에 넣어두었던 톡 쏘는 진한 겨자가 담긴 다른 튜브 2개가 놓였습니다. 냄새는 뚜껑 아래 감춰졌고 겉보기에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연고를 받아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 모든 것이 타버렸지만 아직 벽에 온기가 남은 화덕처럼 텅 비고 평온한 마음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옆으로 누워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튜브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문으로 돌아섰습니다. 박미영 씨는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손이 떨리지 않도록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었습니다. 제 등 뒤에 병실문이 도어 클로저에 의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오직 도어 클로저가 쉭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병실에서 배속이 뒤틀릴 정도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따가워. 불타는 것 같아. 어떻게 좀 해봐요. 유진은 가늘고 거의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준호 씨는 쉰 목소리로 욕을 하며 이불을 버둥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자리에서 뛰쳐나갔고 의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잠시 후 복도를 따라 병원에서 늘 들리는 사무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물, 중화제, 조심해서 문지르지 마세요. 저는 박미영 씨와 함께 창가에 서서 얼굴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쥔 채 속으로 숨을 새고 있었습니다. 근처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전에 퍼진 영상을 본 모양입니다. 장인이랑 며느리라며 나이든 여자가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방관 아들은 어떻게? 이제 어떡한데?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마치 선반에서 마지막 컵을 치워버린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아 의사가 나와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독했습니다. 연고를 바르고 안정을 취하게 하세요. 저는 마치 그 말만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5단어짜리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요. 저는 구급차가 오기 전에 이미 아들에게 전화해서 부탁해 두었습니다. 집에 가서 서랍장에 있는 봉투랑 서류 좀 가져와. 가족 사진 밑에 있어. 그는 헬멧 없이 서류 폴더를 손에 들고 조용히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동상에 걸린 사람처럼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질문도 한숨도 없이 오직 깊고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폴더를 건넸습니다. 저는 데스크 옆에서 폴더를 열어 밤새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준비해왔던 것들을 꺼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앞, 호텔 앞, 발코니에서 찍은 사진들, 주차장에서 찍은 영상, 영수증 출력물, 뚜껑에 빨간 매니큐어 줄이 그어진 USB, 그리고 그 위에 2장의 서류, 이혼 소송장과 재산분할 합의서, 거래명세서에 서명할 때 쓰는 바로 그 파란색 펜도 함께 놓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폴더를 꽉 쥐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눈물 젖은 뺨을 한 채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몸을 일으키며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설명하게 해줘. 저는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고 불량품을 밀어 넣으려는 납품업체에게 말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설명할 건 없어요. 여기 모든 게 있어요. 40년은 오늘로 끝이에요. 서명하고 내 인생과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요. 저는 그들을 향해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맨 위에는 그들이 발코니에서 찍힌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가운데 나눈 빠르고 작은 입맞춤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이 흐느끼며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제발요, 이건 실수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쏟아진 시럽처럼 가늘고 끈적거렸습니다. 준호 씨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수연아, 제발 이러지 마. 늦었어요. 제가 말하며 그에게 펜을 밀었습니다. 병실의 침묵은 젖은 수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 틈으로 민준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탁자 위, 사진들, 서류들, 그리고 바로 그 펜을 쳐다보더니 마치 연기를 다시 들이마시는 것처럼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이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준 씨,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아버지에게로 돌려 오랫동안 천천히 바라보다가 들어왔을 때처럼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탁자에서 서류를 들어 그들이 잡기 편하도록 가장자리로 밀어놓고 마치 법무사처럼 그들 사이에 서 있지 않기 위해 침대를 돌아 나왔습니다. 복도는 서늘했고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민준이는 벽에 기댄 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듯 폴더의 모서리를 잡고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마치 등 뒤에 무거운 짐 때문에 살짝 휘청거리더니 아주 어릴 적처럼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하필 그 사람이었어요? 왜 그녀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찾지 못하고 그저 그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의 바다와 하나의 해안을 공유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펜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제 파란 펜을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펜은 접시 위를 긁는 칼처럼 짧고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복도의 두꺼운 공기를 뚫고도 그 소리를 들었고 한획이 이미 종이 위에 그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병실 안이 부산스러워지고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고 민준이 옆에 서서 그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을 붙잡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병원입니다. 저와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페인트가 벗겨진 흰 벽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아주 간단한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살아가야 한다. 오늘부터 다시 살아가야 한다. 잠시 후 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서류들이 들려 있었고 그 위로 파란 펜 끝이 보였습니다. 그는 문가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제 시선을 붙잡아 40년간 자신을 믿었던 그 수연이를 찾을 수 있으리라 희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발짝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데스크에 두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에게 폴더를 건넸습니다. 수연아라고 말하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병실에서 유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자 그의 눈가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이가 앞으로 나서서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절제된 사무적인 태도였죠. 볼일은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규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너무나 많은 불을 본 사람의 침묵만이 담겨 있었죠. 준호 씨는 마치 처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소년이 아니라 남자라는 것을 깨달은 듯 시선을 피하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자판기가 종이컵에 밤처럼 쓴 커피를 가느다랗게 뱉어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짚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고 손가락 아래로 USB가 든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뚜껑의 빨간 줄.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가 올린 영상은 이미 이웃들에게 퍼져 학교, 직장, 그들의 친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문장들은 짧고 단편적이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수연 씨 불쌍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민준이가 갑자기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당분간 엄마 집에 있을게요. 빵집 일도 돕고 서류 정리나 거래처 일도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제까지 4명의 가족이었지만 오늘부터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두 사람처럼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강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 명세서를 묻듯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름과 일치합니다. 오늘 조회 요청해서 시도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수연 씨, 힘내세요. 그들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복수는 표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특히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남는 것, 반죽 한번 만져보지 않은 손이 내 금고에 손을 대고 내 일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저와 민준이는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에서는 탄내와 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깨끗하게 닦인 재검은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지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메모리 카드를 꺼내 USB 옆에 두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위쪽 서랍, 늘 거래 명세서용 파란 펜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막 돌아온 그 폴더 위에 펜을 올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창문 하나에서 연기 냄새가 났지만 집은 다시 집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문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온종일 처음으로 살아있는 인간적인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힘이나 분노가 아닌 곧 결심으로 바뀔 듯한 피로감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호텔 매니저 만나서 주문 확인하고 2시에는 변호사님 뵐게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지 상의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밤에 작업 일정 짜고 공급업체에 전화할게. 내일부터는 살아야지. 휴대폰이 삐 소리를 냈습니다. 강탐정에게서 온 새 메시지였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모레쯤 아는 사람을 통해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고 저는 열어보기도 전에 시작 부분만 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 바로 그 순간 우리 집 문 잠금 장치에서 조용히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는 마치 문 밖에 사람이 자물쇠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럽게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짧고 사무적인 눈짓을 보내고는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든 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들어서다 멈칫했습니다. 제 등 뒤로는 부엌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폴더, 그 위에 제 파란 펜, 옆에는 녹음기와 빨간 줄이 그어진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짐 좀 챙길게. 그가 눈을 들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도 두고 갈게. 당신 것만 가져가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류, 옷,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요. 내일 자물쇠 바꿀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서랍을 뒤적이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방과 열쇠 꾸러미를 들고 돌아와 문 옆 탁자에 그것들을 내려놓고는 갑자기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용서가 아닌 어떤 유예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향해 돌아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들은 그저 알아차리기 힘들게 고개를 저었을 뿐입니다. 준호 씨는 문을 쾅 닫지 않고 나갔습니다. 밤에 저는 납품 목록을 마무리하고 일정을 짜고 청구서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저와 민준이는 변호사에게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사진, 출력물, 오디오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변호사는 감정 없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겠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당신의 재산과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처분 행위도 금지시킬 겁니다. 나중에 강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사에 대한 조회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명예 이전 시도는 차단합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조이지 않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상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빵집에서는 종이 딸랑거렸고 빵과 바닐라 향이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상처를 줄까봐 조심스럽게 들어왔다가 이내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팁을 남겼고 누군가는 작은 꽃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없이 쟁반을 닫고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시내 호텔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주문량을 늘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록하고 옆에 깨끗한 주문서를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종이는 인내심이 강하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견뎌내는 것이다. 민준이는 별말 없이 이사와서 이불과 셔츠 몇 벌, 그리고 슬픈 표정을 가져왔습니다. 아침에는 부대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거래 명세서를 정리하며 제 말을 건성으로 듣는 듯 했지만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그는 천천히 밥을 먹다가 어느 날 부탁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엄마, 주말에 크렘 캐러멜 만들어줘요. 제가 캐러멜 젓는 거 도울게요. 만들어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태우지만 마. 인내가 필요하거든. 일요일에는 성당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도만에서 공기가 숨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에는 문화센터 요리교실에 갔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레시피와 수다를 나누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 캐러멜이 제일 예쁘게 나와. 비결 좀 알려줘. 그러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자리를 뜨지 말고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 씨와 유진은 진단서다, 연기 신청이다 하며 시간을 끌려 했지만 오디오 파일, 출력물, 증언들이 모두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가압류는 신속하게 결정되었고 더 이상 낯선 손이 제 금고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법원 복도에서 우리는 세걸음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말을 걸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서 찍힌 영상은 한동안 동네 채팅방을 돌다가 이내 모두에게 잊혔습니다. 도시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반죽을 하고 오븐을 확인하고 주문 목록을 보았습니다. 심장은 복수가 아니라 이를 위해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민준이는 늦게 돌아와 가끔 문가 의자에 앉아 신발을 벗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슬픔이 있고 그것이 넘치지 않게 막는 각자의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사과 한 봉지를 들고 들어와 문가에서 재킷을 벗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당분간 계속 여기 있을래요. 여기가 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으렴. 집은 크고 오븐은 하나고 일은 모두에게 충분하니까. 그는 이미 가로등이 켜진 창밖을 내다보며 오랜만에 억지스럽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은 아무런 소동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서류, 도장, 몇 마디 건조한 말.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11월은 투명하고 차가웠습니다. 공기는 유리 같았죠. 근처 가판대에서 종이컵에 담긴 차 2잔을 사서 한 잔을 박미영 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아 주전자가 조용히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마침표였습니다. 제 이야기의 교훈은 이스트처럼 간단합니다. 자신의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선도 자신의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더러운 신발로 그 선을 넘어설 권리는 없습니다. 40년 동안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살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나 없이 가라고 말하고
혼자 걸어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빵집의 종소리는 더 크게 울리고 집안의 공기는 더 맑아졌습니다. 저녁에는 민준이와 함께 사과를 깎으며 시나몬과 바닐라에 대해 논쟁합니다. 가끔은 침묵하는데 그것 또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크렘 캐러멜 틀을 꺼내 설탕을 알맞은 호박색이 될 때까지 데우며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동화도 승리도 아닙니다. 그저 제 부엌과 제 인생의 주인이 다시 제가 된 새로운 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정돈됨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쇠로 잠기고 밖에서는 종이 울리며 사람들이 빵을 사러 들어옵니다. 살아가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사시는 곳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